머리 부분이 둔기로 폭행을 당한 것 같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세제 섞인 물이 다 뿌려져 있는 거예요. 훼손하려고. 진영희 씨의 둘째 아들 부부가 찾아왔다가 사체 발견하고 119 신고를 했고 부들부들 떨면서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한 남자가 앵글 끝에 이렇게 싹 지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살인이죠. 이렇게 생긴 베개 보셨어요? 이게 자세 교정에 좋아서 정형외과에서만 팔던 베개였는데요. 식구들 위해 한 몸 바친 아빠, 만성 허리 통증. 허리야. 움직일 때마다 허리를 부여잡는 우리 엄마. 우리 딸 왔어? 하루 종일 앉아 일하다 다리 퉁퉁 부은 언니. 자전거 타다가 넘어진 우리 오빠. 바른 자세로 키 크고 싶은 우리 막둥이까지. 자면서 쉬면서 바른 자세 유지하는 코어 튼튼 코어 베개. 쿠팡에도 없고 네이버에도 없는데요. 오직 여기서만 온라인에서 단독으로 소개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착잡합니다. 이게 이 사건 끝이 없다고 할까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답답한 사건이라 할까요? 아니면 철면피? 근데 또 수긍해야 되는 사건인가? 다시 진념을 불태워야 되는 사건인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어떤 사건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예. 혹시 이 사건의 제목을 붙여주신다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억울했을까? 억울했을까? 예. 억울했을까? 그거예요. 왠지 범인에게 던지는 메시지처럼 예, 들리는데요. 예, 예. 네. 그건데 억울했을까? 과연 억울했을까? 자, 이 구독자분들이 보고 이 친구가 진짜 억울했는지 네. 한번 먼저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때는 2018년 1월 9일이에요. 그 오후 2시 4분에 진주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혼자 살고 계시는 63세 진영희 씨가 사체로 발견됐다는 얘기예요. 네. 진영희 씨의 둘째 아들 부부가 찾아왔다가 사체 발견하고 119 신고를 했고 119에서 현장에 와서 현장을 살피고 결국엔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에요. 자, 현장 출동은 진주경찰서 형사 1팀이 사건 담당자예요. 네. 그리고 이제 경남청 과학수사팀에서 왔고요. 네. 경남청 과학수사팀. 현장은요. 빌라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그 뒷골목으로 들어가면 좀 구석진되어 있는 단독주택이에요. 네. 예. 사건 현장을 딱 그 출동한 형사 1팀 형사들이 보고 왜 우리도 그러잖아요. 큰 사건 안 일어나기를 바라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그럼 딱 봤을 때 저게 살인일까 아닐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과학수사팀이 하면은 저거 살인 같아? 살인이 아니야. 아유 다행이다. 이러거든요. 네. 네. 우리가 고생하는 것도 둘째치고 이렇게 되면 모든 업무를 그냥 스톱 거기에 존중해야 되니까. 그래서 말을 항상 조심히 해요. 근데 그렇게 조심하는 형사들이 현장에 출동해서 딱 보자마자 살인 사건이다. 라고 직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조심스러운 형사들이 입에서 나온 거예요. 살인 사건이구나. 왜? 피해자가 그 주방 이 바닥에 누워 있는데 네. 머리 부분이 둔기로 폭행을 당한 것 같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주방 이 누워 있는 바닥 주변으로 세제 섞인 물이 다 뿌려져 있는 거예요. 훼손하려고. 이건 누가 봐도 살인이죠. 그런 상황만 얘기해도 살인인 거 맞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판단하시죠. 네. 단 한 번의 주장 없이 이거 살인이구나. 형사들도 살인 사건이라는 걸 이제 인정하고 수사를 해야 돼요. 이제 준비를 하죠. 이제 주택에서 사건이 벌어진 장소를 확인해 보니까 주방이에요. 주방. 근데 주방 곳곳에 피해자의 혈흔이 여기저기 다 묻어 있어요. 혈흔이 집중된 곳은 주방의 창문인데 네. 주방의 창문에 있는 혈흔을 세제로 닦은 흔적도 있고요. 오른쪽 창문 밑에는 세제로 닦지 않은 미처 닦지 못한 혈흔도 있어요. 네. 창문과 주방 사이의 밑에 바닥으로는 다량의 혈흔이 모여져 있어 응고된 상태였어요. 다량의 혈액이
응고가 됐다면 시간이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네. 자, 창문 아래에 강목이 발견이 돼요. 네. 그다음에 냉장고와 창문 사이에 접이식 플라스틱 의자가 발견돼요. 근데 이 도구에 피범벅이가 돼 있는 거예요. 피범벅이 심지어는 강목에는 피부 조직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플라스틱에는 의자에는 뭐 머리카락 같은 게 막 붙어 있단 말이에요. 네. 과시팀은 이 두 물건을 압수해서 국가수에서 감정 의뢰를 하는데 이제 나중에 설명할 건데 이 도구에 대해서 좀 머리에 네. 기억하고 계세요. 네. 이 나중에 또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네. 언제 말씀드리는지는 미리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네. 자, 조근적을 봤어요. 근데 피해자의 침대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피 묻은 조근적이 발견돼요. 네. 그 다음에 거실뿐만이 아니라 건너방의 서랍장, 매트리스, 뭐 수건 일부에도 계속 피 묻은 조근적이 발견되는데 그 조근적이 장화와 비슷한 신발이에요. 족적이 장화와 비슷한 신발을 신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신발을 신은 상태로 범행을 했다라는 건 분명한 거죠. 이게 근데 강도냐 뭐냐 네. 이제 범행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침대가 놓여 있는 거실에 피해자 걸로 보이는 손가방이 있어요. 근데 그 손가방에서 보니까 지폐하고 동전하고 다 합쳐서 한 13만 원 정도 돼요. 네. 그 13만 원 정도 되는 돈이 있는 손가방이 이제 바닥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서랍장이고 모두 열어놓고 옷은 바닥에 패대기 치듯이 다 폐기대기 쳐놓고 그다음에 물 섞은 그 세제는 침대방이고도 다 뿌려서 말라 비틀어진 흔적도 있는 거예요. 사건 현장을 봤을 때 현금이 남아 있었다. 그 금품보다 원한 관계로 보이는 거예요. 네. 왜? 현금이 있었다면 노렸다면 그것까지 다 가져가야지. 네. 그렇죠. 근데 서랍장을 열었다는 거는 강도를 위장하기 위한 것이고 이거는 돈이 있었다는 거는 강도가 아니라 원한 관계는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살해를 하고 그로 인해서 서랍장을 미리 열어놓고 옷까지를 끄집어내는 거는 마치 뒤진 것 마냥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형사들은. 근데 이제 이 할 때 현장에서 신고한 그 둘째 아들이 39살 허두식인데 네. 이 39살 허두식이는 부들부들 떨면서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런 행동을 보니까 형사들은 어라? 저거 봐라?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은 것 마냥 막 부들 떨면서 뭐 모습을 보이는데 이거는 무슨 그 과할 정도로 무슨 연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부자연스러운 거죠. 왜? 우리는 뭐저 사실 저희도 제일 하기 싫은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아들이 뭐 라고 떨어졌다 죽었다 뭐 공사하다 죽었다 그럼 가족들한테 대개 아들이 이만저만 사망했습니다 이 얘기하기 진짜 싫거든요. 근데 유족한테 통보는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 전화하는 게 싫어요. 우리도 정말 싫어. 왜?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내가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욕하라 그래. 나는 차라리 욕하라면 욕하겠는데 그런 유족한테 사망 사실을 알리는 게 진짜 힘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왜 형사들은 그렇게 해서 왔을 때 아들이나 아니면 아버지가 자식이 죽었을 때 그 슬퍼하는 모습을 많이 봤을 거라는 말이에요. 아, 네네. 많이 봤기 때문에 저 새끼가 저렇게 과하게 하는 거는 연기로 아닐까?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그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처음에 내가 딱 PD님 얘기했을 때 네. 현장 봤을 때 현장 보고 어떻게 했어요? 머리 맞아서 그 강목. 둔기로 인해서 쓰러진 것 같고 훼손하기 위해서 세제 뿌린 물로 뿌렸다고 했잖아요. 네. 누가 봐도 살인이잖아요. 네. 그리고 피가 고여 응고 있고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둘째 아들이 먼저 발견하고 신고한 건데 신고라면 어디다 먼저 신고해야 돼요? 119나 112. 112를 먼저 신고해야죠. 벌써 사람이 죽어 있는데. 근데 119에만 신고해놓고 기다렸다? 그래서 그
구급대원이 와서 살펴보고 경찰에 신고한 거 아니에요. 음. 그 점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형사들은. 저거 봐라. 왜 경찰에 신고하고 119에다 먼저 해서 공동 대응으로 경찰은 온 건데, 그러네요. 예. 만약에 숨이 좀 남아 있다는 거 하면 119 먼저 신고해야죠. 그렇지만 네네. 아예 사망했고 타살인 거 확인하고 사체가 오래되고 뼈가 응고돼서 굳어 있는 상태라면 당연히 112 눌러야지. 왜 119를 누르냐고요. 경황이 없어서 뭐 좋다요. 그 경황이 없다 하더라도 근데 이 사람의 그 직업이 보험 설계사예요. 보험 설계사요. 예. 근데 최근에도 2018년도잖아요. 네. 2026년인데 최근에도 이 보험금 노리고 가족 간에도 그냥 살인 사건들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또 보험 설계사야.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약간 의심스럽긴 한 거예요. 확실히 예, 의심스럽습니다. 의심스럽죠. 네.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도 뭐라 할 건 없죠. 근데 이제 의심스러울 뿐이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인은 물론이고 형도 그렇고 엄마한테 평상시에 전화를 잘 안 한대요. 신고했던 둘째 아들. 예, 둘째 아들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물론이고 우리 형도 그렇고 엄마하고 전화 통화를 별로 안 한다. 그런데 허두시기가 제 어머니 집 옆에 집 두 채를 사놨나 봐요. 네. 사놓은 그 집 세입자가 형광등 좀 갈아달라고 그래서 형광등을 갈아주러 왔는데 집이 옆이잖아요. 엄마 집이. 네. 그래서 전화는 한 번 했대요. 근데 전화를 안 받더래. 그래서 형광등만 갈아주고 집에 갔는데 그게 찜찜하더래.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도 얼굴 한번 둘러보고 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와이프하고 같이 찾아와서 들어갔다가 그 광경을 본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한 거라는 거죠. 이 집 주택 구조를 봤어요. 네. 출입구가 두 개가 있어요. 한 곳은 정문이에요. 정문을 열고 마당을 지나서 네. 출입구에 들어오면 출입구에서 안에서 열어주든가 자기 열쇠 열고 들어가야 되는 구조예요. 근데 뒷골목에는 바로 출입구가 하나 있어요. 네. 거기는 문을 열고 바로 들어가면은 바로 주방이에요. 바로 주방으로 들어와요. 네. 그 뒷문으로 범인이 들어왔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어록에 비밀번호 누르는 건데 네. 그 도어록이 손괴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다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면식범. 면식범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이 면식범이 그 비밀번호를 눌렀다. 처음부터 이제 아들도 좀 의심했잖아요. 네. 그리고 아니면 이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그 지인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범행일 가능성이 짙어 보였던 거죠. 네. 예. 자, 피해자의 얼굴에 멍하고 뭐 응고된 혈액이 관찰되는데 손등에 방어흔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때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기습. 예, 예. 네. 순간적으로 때린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특이 외상은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입술 유두 지렉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전자 때문에 채취를 했고요. 그리고 머리카락 그리고 양 손톱을 수거를 했어요. 양 손톱. 네. 여기에서는 이제 유전자 감식하면은 나오니까 양 손톱을 하고 사체는 국과수에 부검머리를 했고요. 주변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왜? 이 피해자의 사망 시점을 알아야 범인을 이만큼의 사망 시점을 멀리 잡아버리면 이 방대한 자료를 어떻게 수사를 해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사망 시점을 최소한 해서 여기에서 집중해서 수사를 해야 범인을 잡을 수 있으니까 네. 그거를 판단을 해야 되려면 일단 피해자가 마지막까지 보였던 부분 CCTV를 한번 확인하는 게 우선인 거예요. 네. 근데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는 CCTV를 직접 보이는 건 없어요. 근데 그 인근에 다른 데 설치된 CCTV로 이쪽 골목으로만 가야 그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데다 그런 위치에 이제 CCTV가 있는데 그 CCTV도 제대로 보이는 게 앵글 끝으로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살짝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CCTV를 본 거예요. 근데 12월 19일 밤 피해자의 핸드폰 통화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자 2018년 12월 19일 밤 이후에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피해자의 주거지의 방바닥에 약봉지가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약봉지가. 네. 이 약봉지의 날짜가 12월 19일이에요.
약봉지가. 근데 그 약봉지에 적혀 있는 약국으로 찾아가 봤어요. 네. 근데 약국에 찾아가니까 3시쯤에 와갖고 약 처방을 받아서 집방에 이걸 걸어간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근데 발견한 약에서는 1회분을 먹었어요. 네. 오후 3시에 갔잖아요. 네. 그다음에 모든 약이 언제 먹어요? 식후에. 식후에 먹잖아요. 네. 그럼 식후면은 12월 19일 저녁에 약을 1회분을 먹었다면 19일 저녁 때까지는 살아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저녁 때에서 12월 20일 새벽 사이에 사망한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국가서에서 일부 감정한 거에도 결과가 나왔어요. 사인은 다량의 출혈로 인한 심혈사로 나왔어요. 예. 그런데 이 사체 상태를 보고 그 사망 시점을 10일 그 안팎으로 본 거예요. 국가수에서는. 근데 12월 19일 발견한 건 1월 9일이란 말이에요. 네. 거의 20일 전에 마지막 행적이거든요. 네. 20일 전에 마지막 행적인데 국가수에서는 10일 안팎으로 본다면 12월 31일부터 1월 1일 그 사이로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럼 차이가 갭이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근데 국가수는 왜 그렇게 보냐면은 사망한 시점을 볼 때는 혈액이 응고된 거나 부패된 상태를 보고 그 사망한 시점을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집이 형사들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도 추웠어요. 아. 1월 달이면 그 겨울인데도 보일러를 거의 안 켰어요. 부엌은 더 추웠고. 그러니까 침대방으로 쓰는 거실에 침대에서만 전기장판 깔아놓고 주무시는 거예요. 돈을 웬만해서는 안 쓰는 거죠. 그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 추운 데 있다 보니까 부패가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부패의 진행 상태를 보고 국가에서는 한 10일 안팎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 환경 때문에. 그렇죠. 환경이 많이 좌지우지해요. 그것도. 자, 12월 19일 밤부터 해서 12월 20일 사이 우리는 사망 시간을 그렇게 추정했잖아요. 네. 그래서 요 사이에 그 CCTV를 중점적으로 봤어요. CCTV를. 그 골목으로 가는 놈이 있나 없나. 네. 근데 새벽 2시 42분에 집 방향 골목으로 한 남자가 앵글이 끝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한 남자가 앵글 끝을 이렇게 싹 지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네. 저거 봐라 했어요. 아예 안 나오면 거기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딱 15분 만에 5분 만인 새벽 2시 57분에 다시 그놈이 싹 지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 요게 범인이구나. 그 판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개의 이동 시간대에 따라서 다른 데 CCTV를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하니까 택시를 타고 사라지는 것까지 확인했어요. 택시를 타고. 네. 근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 CCTV 저장 기간이 거의 3주 이상 안 가요. 추적을 하다 보니까 3주 이상이 돼버려서 핸드폰 저장 기간이 넘어서 추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택시 타고 간 그 택시의 차량 번호에 대해서 차량 번호가 약간 비슷하죠. 저 3이야 2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6이야 5야 막 이런 거. 네네. 이런 걸 다 추려요. 그래서 비슷한 차량 번호를 해갖고 한 10여 대를 차량을 확인을 해요. 그래서 택시 회사에다가 10여 대 추령 거하고 택시 회사에다가 운행 기록을 다 받아요. 네. 운행 기록을 받은 다음에 이거 택시 정차한 시간, 운행한 시간, 그리고 운행한 거리 이런 걸 다 분석을 해갖고 그 택시에 여기 타서 내린 위치가 최종 목적지도 확인을 한 거예요. 예, 이 최종 목적지를 확인하니까 거기가 진주시 명경동의 육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네. 진주시 명경동 육거리에서 최종 목적지예요. 그러면 최종 목적지 그 주변으로 뭐 방범용 CCTV도 있고 네. 그리고 확인하는데 이동 경로가 안 나와요. 그러면은 뭐냐? 얘가 거기 근처에 사는 놈이다. 그러니까 이동 경로가 안 나오지. 분명히 나올 텐데. 네. 그럼 뭐그 육거리에만 CCTV 있어요? 어느 방향에도 다 있으면 얘가 걸어가는 거에도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다 안 나온다면 얘는 이 근처에 사는 거다. 그렇다면 육거리일 때 상가를 선택고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자, 국가수에서는 흉기로 의심되는 강목하고 접이 의자 있잖아요. 네. 기억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피해자 것 외에는 다른 DNA가 밝혀낸 게 없어요. 형사들은 이제
국거리 근처의 상가에 그 상인들을 상대로 중점적으로 탐문을 했어요. 사진을 보니까 뭐 영상 사진을 보니까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상인들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성격이나 평상시 성격이나 그 다음에 그 언행, 네. 그 다음에 그 인품 같은 거, 예, 성격 좋아요. 인품 못해요. 아 그지 같아요. 그 걔네들 중에 여기 없어요. 얘하고 비슷한 사람. 아 누구 이렇게 나온 게 총 3명이 되는 거예요. 이 3명을 또 추려요. 다시 네. 이 3명 중에 이게 누구 닮았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압축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통계에서 이 3명 중에 추린 사람이 뭐냐면은 최근에 장사에 의욕이 없고 근데 무언가 쫓기면서 방황하는 눈빛으로 보이더라는 거죠. 네. 방황하는 눈빛으로. 더더구나 이 사람이 현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아, 얘 이놈이다 하고 이제 판단을 한 게 39살 김정호예요. 39살 김정호 씨. 예, 39살 김정호인데 얘 알리바이를 확인하려고 해도 뭘 알아야 알리바이를 확인하죠. 그렇다고 지금 손톱에서 용의자 그 DNA를 채취했다고 하는데 아저씨 의심하니까 구강 채취 합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나? 한번 주변 탐문수사 한번 이동 저기를 보자. 네. 근데 중요한 첩보가 들어온 거예요. 김정호가 DNA를 채취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지금 김정호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이 어디냐? 그래서 갔더니 막 퇴원을 했대. 아 그러면은 김정호가 맞았던 그 주사바는 있냐? 다 폐기 처분했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병원에 보면 구루마처럼 생겨서 그 밥을 이렇게 넣잖아요. 네네. 그게 있는 거예요. 저 혹시 김정호 씨 그 저 식판도 있어요? 그런 거예요. 식판이요? 닦지 않았나? 그래서 다 그 병동 거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설거지를 안 한 거야. 그래서 거기서 김정호의 썼던 식판에서 숟가락을 이미 제출을 받아서 가지고 와요. 진짜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그 숟가락을 가지고 저희 국가수에서 감정 의뢰를 했어요. 감정 의뢰하니까 피해자의 손톱에 DNA하고 일치한다고 회보가 내려온 거예요. 딱 그놈이지. 예. 와, 진짜 다행이다. 예. 진짜 다행이죠. 이거를 근거로 해서요. 네.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어요.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검거를 하려는데 애가 없어졌어. 김정호가. 김정호가 없어져갖고 긴급 통신수사를 걸어서 위치를 추적했어요. 네. 그래서 이틀 만에 1월 27일 날 모텔이 저 자는 걸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텔로 들어가요. 그래서 밤에 카운터한테 김정호 체포영장을 보여줘요. 네. 그 잡아야 되니까 마스터키를 달라. 마스터키를 가지고 김정호가 있는 방으로 가요. 가서 문을 여는 형사 1명 그리고 안에 들어갈 형사 미리 준비를 한 거예요. 왜? 거기에 누가 같이 있는지도 모르고 혼자 들어갔다고 하지만 네. 모르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고 또 중요한 거는 민기적거리다가 얘가 그 창문 열고 뛰어 내릴 수도 있잖아요. 네. 범인 잡으려다가 범인 죽어버리면 또 입장이 난처하니까 문을 여는 형사 따로 급습하는 형사 따로 그리고 후다닥 막 열자마자 들어갔어요. 네. 딱 들어갔는데 이 새끼 잠에서 그냥 취해서 안 일어나. 뭐요? 씨발 이렇게 된 거지. 긴장하고 들어갔는데 술이 취해서 안 일어나. 김정호 일어나봐. 김정호 씨 일어나봐. 눈 비스기 뜨는 데다가 체포영장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체포를 한 거죠. 체포를 해서 경찰서에 이제 인치를 했어요. 경찰서에 인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국가수의 감정 결과물 있잖아요. DNA. 네. 이걸 히든카드로 쥐고 얘기를 안 했어요. 네.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왜? 이거부터 얘기하면은 어떤 이유를 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진술을 다 받아놓고 어느 타임에 이걸 꺼낼 거는 거는 그때 보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했는데 물론 부인을 하죠. 네. 부인을 하는데 형사가 이제 감정을 끌어요. 우리 김정호 씨 아까 체포영장 보여줬죠. 복사해 주게 돼 있어요. 뭐 복사한 것도 있는데
자, 이거는 단순히 경찰이 의심한다고 해서 체포영장이 나오는 거 아니다. 당신이 범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체포영장을 신청한 거고 검찰에서 당신이 범인이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청구를 한 거고 법원에서 당신이 범인이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거다. 그러면 뭐냐? 당신은 충분한 증거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뜻 아니냐. 우리가 이거를 다 까발리기 전에 당신이 지금 자 봐라. 사망한 사람 현장 사진을 보여줄 때 고개 돌려요. 다 봐라고 이 양반아. 당신이 안 죽였으면 왜 고개를 돌려. 당신이 죽였기 때문에 고개를 돌리는 거 아니야. 이거는 뭐야.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당신이 죄에 대해 반성하고 피해자분한테 죄송하다면 자백을 하고 반성하는 게 당신의 마지막 태도다. 얘기를 해봐라. 뭐 얘기 안 하면 뭐 우리 증거 다 하고 지금부터 시작할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를 숙였다가 올렸다가 한숨을 졌다가 올렸다가 그러더니 자기가 이제 죄책감에 제가 죽였습니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일에 조사하기 전에 자백을 한 거예요. 네. 조사하기 전에 보여주고 하면서 한 건데 거기 자꾸 흔들으니까 이제 자백을 한 거죠. 1차 조사 때는 돈을 훔치기 위해 들어갔대요. 그랬는데 피해자가 반항을 해서 죽였다. 우발적으로 죽였다. 근데 그러면 돈을 얼마를 훔쳤냐? 7만 원을 훔쳤대. 야, 이 새끼 봐라. 장난 아니야. 말랑. 분명히 거기 13만 원이 있었잖아요. 네. 그럼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지 얘는. 응?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지. 절도 목적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거기 현금 13만 원이나 있었는데 그럼 말이 안 되는.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살인에 대한 그 동기가 맞지 않으니까 이제 캐묻기로 해요. 그래서 계속 묻고 어떻게 했고 범행은 어떻게 했고 이런 걸 다 확인을 하는데 2차 조사하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면회가 온 거예요. 아, 친어머니가. 근데 범행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공범이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가족도 면회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그래서 유치장에서 면회를 못 시키게 한 거예요. 그런데 형사 1팀에서는 시키자. 차라리 지 엄마 만나면 심경의 변화가 있지 않느냐. 우리는 이게 살인의 동기가 보다도 그 뒤에 뭔 배경이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만나게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만나고 애가 뭐 나이 먹으나 적으나 그 큰일 있을 때 어머니가 와서 말 한마디 하고 하면 눈물 나죠. 눈물 나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2차 조사를 들어가기 전에 형사가 그래요. 김정호 씨, 어머니가 이렇게 아들을 걱정하는데 김정호 씨는 다 내려놓고 다 얘기하는 게 낫지 않아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숨을 또 푹 쉬어요. 아니, 한숨 쉬지 말고 사실도 얘기해. 당신 마음 편하다. 우리가 뭘 요구하는지 알지 않냐. 당신이 살인한 거? 왜 살인했다 쳐. 근데 범행 동기가 안 맞는 거야. 당신 7만 원 훔치자고 사람을 죽였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 그 안에 현금이 얼마 있었는지 알아? 그건 당신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잖아. 당신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물어봐요. 그러니까는 한숨 쉬면서 살인에 하게 된 진짜 사실을 이제 털어놓습니다. 예. 사실 둘째 아들 허두식이하고는 1년 전에 지인을 통해서 둘이 동갑내기다 보니까 친하게 지내게 됐대요. 근데 허두식이 하는 얘기가 엄마 집 주변에 집이 두 채가 있는데 이 두 채하고 엄마 집하고 해서 같이 신축으로 원룸으로 질 생각을 하고 있대요. 만약에 그 원룸이 안 되면 시세가에서 그냥 다 세 채 다 팔아버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엄마가 지금 현재 살고 있어서 신축도 안 되고 집도 못 팔고 그러고 있다.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이 팔기 힘든 상황을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 때문에 못 팔고 있다. 저기 한 마냥 얘기를 하니까 김정은도 이제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는 있죠. 네. 근데 어느 날은 찾아와서 하는 말이 어머니를 죽이고 싶은데 교통사고 강도를 위장하면 어떻겠냐. 둘째 아들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예.
그게. 그러니까 어머니를 죽이고 싶은데 교통사고나 강도를 위장해서 죽이면 어떻겠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소리도 김정 이거 뭔 소리 하는 거야 안 해. 그런 거야. 자꾸 얘기를 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예, 자꾸 그 얘기를 하면 나중에 이게 젖어버리면 이게 큰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어머니 사망보험금이 있는데 보험금이 있는데 사망보험금 타면은 너 좀 줄게. 그리고 이 집 팔거나 신축으로 해서 이익금 나오면 또 사례도 할 테니까 좀 도와줘라.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하니까 자기도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니까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살인하기로 한 거예요. 둘째 아들 놈이 진짜 나쁜 놈이네. 그렇죠. 와. 둘째 아들이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까지 했냐면은 네가 죽이면은 네. 내가 수습하고 뒤처리 사고 처리는 내가 알아서 할게. 나 죽이기만 해라. 예, 죽이면 해라. 그럼 내가 뒤처리는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허두시기에 그 승용차를 타고 우리 집이 여기야라고 알려준 거예요. 사전 답사를 한 거야. 사전 답사를 할 때 마침 그때 엄마가 나와. 그때 그 허두시기 엄마를 처음 봤대. 김정호는 그때 처음 봤대요. 사전 답사까지 치밀하게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12월 19일 날 점심 때쯤 무렵에 허두시기가 찾아왔대요. 네. 그러면서 김정호한테 오늘 범행하자 하면서 뒷문 비밀번호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줬대요. 그래서 그 비밀번호를 듣고 자기는 범행할 때 입을 옷, 신발 이걸 노란색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택시를 타고 갔대요. 그래서 으슥한 곳에서 미리 범행할 때 입으려고 범행 옷을 갈아입고 가르하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12월 20일 새벽 2시 42분에 뒷문에 도어락을 열고 딱 들어간 거예요. 딱 들어갔는데 진영이 씨가 누가 띠리릭 하고 여니까 네. 자려고 누웠다가 거실에 침대방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침대가 자려고 누웠다가 일어나서 이제 주방으로 온 거예요. 누구야 하고. 네. 근데 김정호는 계획이 뭐였냐면 딱 하고 고무장갑 끼고 그 피해자가 잘 때 목을 졸라서 살해하려고 그랬거든. 조용하게. 조용하게. 근데 갑자기 와갖고 누구야? 그럼 너 누구야? 하면서 옷 잡으니까 이게 당황한 거야. 네. 자기는 계획이 없는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럼 자꾸 누구냐? 막 자꾸 흔드니까 엉겹결에 이 주변에 그러니까 가스레인지 위에 몽키 스패너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몽키 스패너 머리를 가격해버린 거야. 그냥 내리 쳐버리니까 피해자가 무릎 꿇으면서도 잡고 이렇게 무릎 꿇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놓지 않으니까 발로 밀어버렸어. 발을 밀어버려서 쓰러진 그 저 피해자의 머리를 계속해서 좌우로 막 때린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살해를 했대요. 자, 살해를 한 후에 미리 짜놓은 게 이제 강도 사건을 위장하기 위해서 짜놓은 거잖아요. 네. 살해를 하기 위해서 미리 서랍장도 다 열어놓고 옷을 다 꺼내서 놓고 손가방도 바닥에 던져놓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김정호가 그저 현장을 훼손하려고 밀가루를 뿌리려고 했던 거예요. 현장에 밀가루를 쫙 뿌리려고. 그랬는데 주방 안만 찾아도 밀가루가 없네. 그래서 화장실 안에 세제가 있어서 그걸 대용으로 쓰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야에다가 세제는 물을 섞어 갖고 막 섞어서 피해자 몸에도 뿌리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그 주방 바닥에도 뿌리고 작은 방에도 뿌리고 뭐 침대에도 뿌리고 안방 장롱 뭐 여러 곳에 다 뿌렸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몽키 스패너를 가지고 나왔대요. 범행에 사용한 몽키 스패너. 그래서 야 이거 봐라. 강목하고 접이의식이 피범벅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 김정호 씨 거기에 있는 강목하고 접이의식 의자 사진 보여준 거 이걸로 폭행한 건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 그거는 쓴 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안 썼어요? 아니 안 썼대요. 이래도 살인이고 저래도 살인이고 모기 스패너 때려도 강목으로 때려도 똑같은 죄인데 네. 안 썼다는 거는 진짜 안 썼다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강목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피부 살점. 조직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 범행에 사용한 건데 피범벅이 되고 근데 얘는 안 썼대. 그게 의문인 거예요.
자, 이 이후에 허두시기를 김정우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긴급 체포를 합니다. 네. 1월 18일 날 김정우를 진술 토대로 해서 허두식을 긴급 체포하니까 허두식이가 지랄 쌩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냐고. 무슨 죄에 있어 나를 잡아가냐.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형사들 집합. 야 그러지 말고 조사하기 전에 허두식이하고 김정우 둘이 한번 만나게 해봐. 아. 만나게 해서 얘들이 뭐 대화하는 걸 들어보고 그다음에 허두식이 한번 반응 한번 살펴보자. 둘이 얘기하게 해봐. 그래서 또 얘기하게 했어요. 허두식이가 김정한테 김정은 다 자백했어 막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김정한테니까 김정한테 하는 말이 첫 마디가 뭐는지 알아요? 왜 하지도 않은 범행을 했다고 그랬어? 어? 너 왜 하지도 않은 범행을 자꾸 했다고 얘기를 했어? 왜 그런 거야? 하면서 자꾸 추궁하는 거야. 오히려 그러니까 김정우가 막 설득 당하는 것 같으니까 김정우가 그냥 뭐라고 화를 내. 네가 시켰잖아. 그러면 호통을 치는 거예요. 네. 막말 아무리 친해도 네. 내 어머니를 때렸어. 죽였어. 이 말이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예? 오히려 그 걔한테 왜 하지도 않냐고 뭐 설득시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는 지 어머니 살해당했다고 그럴 때 뭐 경기나고 뭐 네. 그 정도로 슬퍼하고 막 했던 놈인데 오히려 죽였다고 하는 범인을 잡아놨는데 거기다 대고 네가 한 거 아니지 않냐고 오히려 설득한다는 이 설정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직접적인 청부 살인이 아니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형사들은 저거 청부 살인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어머니를 죽인 범인을 앞에다 잡아놨는데 예.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설득을 시킨다는 그렇지. 네가 한 거 아니잖냐 하고 설득. 이게 거죠. 와. 말이 안 되는 거죠. 앞에서는 그렇게 다 연기하면서 울어놓고. 네. 아. 그러니까 이건 청부살인이고 이제 확진을 한 거예요. 그런데 범행이 12월 20날 새벽 2시였잖아요. 2시 42분. 네. 근데 그날 20일 오전 10시 29분에 허두식이하고 김정우가 만나요. 네. 오전에 만난단 말이에요. 범행한 그날 날 밝은 다음에 네네. 날 밝은 게 확인이 되는데 그게 어디서 만나냐면 허두식이가 자주 가는 목욕탕 앞에서 만나요. 목욕탕 앞에서 만나서 둘이서 진주시 삼봉동에 있는 고깃집으로 이동을 한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허두식이한테 물었어요. 범행이 발생한 날이 12월 20일이고 근데 그 새벽이고 날 밝은 다음에 10시 29분에 당신 김정우 만난 이유가 뭐야? 허두식이가 얘기하는 거. 아, 그 김정우가 여자친구 문제로 자꾸 얘기해서 그것 때문에 대화를 하러 갔어요. 허두식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김정우는 이거 왜 간 거야? 아, 그 뭐 강도로 위장하고 살인했던 거 그거 얘기해 주러 간 겁니다. 어떻게 죽여서 어떻게 했다 위치가 어디다 그거 얘기해 주고 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엇갈리잖아요 진술이. 네. 예.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허두식이가 김정우한테 3번에 걸쳐서 1,200만 원이라는 현금을 준 게 확인이 돼요. 범행 이후에 네. 1,200만 원. 그런데 이제 허두식이는 김정우가 친구한테 빌린 돈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것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김정우는 신용카드 결제일이 있는데 메꾸지를 못해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돈을 좀 빌려달라. 얘기해서 그거 메꿨다. 그런데 세 번째는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 돈이 필요하니까 돈 좀 줘. 그랬더니만 돈을 줬다는 거예요. 5만 원권으로 420만 원 상당을 그 봉투에 담아서 콘솔 박스에 넣어주고 갔다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관계라도 돈 좀 줘 하면 언제 줄 건데? 그쵸. 너 언제 필요한데? 그거 물어보잖아요. 네네. 근데 물어보지도 않고 하는데도 돈 좀 달라고 한다 해서 무턱대고 돈을 줬다? 그것도 1,200만 원 돈 친구 빌려줄 수 있어요? 내가 돈이 아무리 있어도 아유, 안 빌려주잖아요. 네. 그건 뭐예요? 청부살인의 대가라고 보여지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최종적으로 물어봐요. 허두식 씨. 그러면은 당신 김정호하고 뭐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면 그러면 김정호 씨는 뒷문에 도활하게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고 들어갔을까? 당신이 알려줬기 때문에 들어간 거 아니야? 그게 물어봤어요. 근데 허두식이가 뭐라고 하냐면은 비밀번호 열고 들어갔어요? 야 소름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완전 이제 뭐 엉뚱한 얘기죠. 완전 딴청 부리면서 그 진술을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환장을 노리시지. 와. 자백을 아예 그 완전히 이런 게 정황이 나오는데도 아니라고. 엄청 뻔뻔하네요. 예. 네. 근데 이 두 사람이 디지털 포렌식을 했어요. 휴대폰에 대해서 혹시라도 공무원 문자라도 나올까 했는데 문자는 안 나와. 김정호 얘기하는 거예요. 다 만나서 대화를 했대. 문자는 절대 기록이 남을까봐 안 하고 찾아와서 얘기하거나 대화를 했기 때문에 휴대폰에는 포렌식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진짜 소용이 없었어요. 나온 게 없었어요. 자, 보험 가입한 경위에 대해서 피해자 전영희 씨의 보험이 가입한 걸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 확인하던 중에 특이한 보험 조항이 들어있는 걸 봤어요. 그 보험이 뭐냐면은 보험 내용 중에 질병 사망 시에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네. 그런데 상해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이 있을 경우에는 5억 원을 지급하게 돼 있어요. 상해요. 예. 진영희 씨가 63세예요. 네. 무슨 UFC 뭐 선수도 아니고, 응? 63세에 누구하고 싸우겠어요? 그니까. 나이 드신 분이? 네. 근데 상해로 인한 직접적인 사인이 밝혀질 경우에는 5억을 준다는 이 약정을 왜 했겠어요? 예? 그래서 이 보험금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난 이런 보험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 보험을 드는 게 언제냐? 보험 계약서에는 저 진영희 씨 자필이 진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보험 계약 일자를 확인했어요. 근데 그 계약 일자에 진영희 씨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 놓은 상태예요. 둘째 아들이. 입원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 보험 계약서를 지가 다 쓴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위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허두식이한테 물어봤어요. 글쎄 내가 들은 건 기억이 나는데 얼마를 받는지 누가 받는지는 그건 모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새끼 이거 10만 원씩 꼬박꼬박 냈어요. 이 사람 보험금을. 그래서 그걸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 갖고 확인을 해봤어요. 이거 당신이 쓴 거 맞지 않냐? 당신이 보험금 받는 걸로 돼 있지 않냐? 응. 아 그러네요. 예, 맞아요. 그런데 이거 나중에 엄마 태어난 다음에 내가 엄마한테 얘기해줬다. 그 얘기해줬으니까 허락받은 거 아니냐.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허락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가. 자기 주장이지. 확인이 안 되니까. 예. 근데 허락받았든 안 받았든 자기가 보험계약서를 다 쓴 거는 맞잖아요. 네. 예. 그 다음에 이 허두식이가 보험 설계사였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업무에 대해서 한번 수사를 해봤어요. 업무에 대해서. 그랬더니 2017년 5월 25일 그리고 6월 27일, 8월 21일, 12월 8일, 12월 26일 그래서 총 5회에 걸쳐서 그 집중적으로 보험 가입 내용을 조회한 게 확인이 돼요. 자기 어머니 진영희 씨에 대해서 조회한 게. 그래서 조회 내용을 확인한 이유가 뭐겠어요? 사망보험이 얼마나 타는지 한번 확인해 본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런데 이걸 왜 당신은 그러면 엄마 걸 자꾸 조회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확인했냐라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아니 비슷한 연령층에 보험 계약자가 오면은 그걸 보고 저 어머니 설계한 그 보험 그거를 참고 삼아 갖고 보험하는데 좀 도움이 되려고 자꾸 열어본 거다. 비슷한 연령에 들어오면은 보험 설계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엄마 거 한 걸 가지고 참고 보고 하려고 자꾸 조회해서 확인해 본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그 연령층으로 보험 가입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자, 이런 조회를 했다는 건 뭐예요? 엄마를 청부살인하면 얼마가 돈이 되는지, 이 보험도 있고 저 보험 합치면 얼마, 이런 거 조회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밖에 없죠. 예. 왜 자꾸 조회를 하는데? 가입자도 근데 없었던. 예, 그 돈에 대해서도 뭐 얘기를 안 하는데요, 뭐. 자, 또한 이제 허두시기는 이 명의이전을 부동산에서 15년 10월 2일경에 면사무소에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갖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허두시기로 어머니 거를 등기해 준 게 확인이 돼요. 등기 이전을 해준 거야, 어머니 명의에서. 네. 근데 조사 결과 그때에도 아들이 또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그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당신이 한 거 아니냐라고 캐물었어요. 무슨 소리냐, 엄마가 직접 쓴 거다. 직접 쓴 건 맞아요. 엄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나 좀 제발 좀 퇴원시켜줘라. 근데 퇴원하면은 이 집 너한테 다 명의이전 해주고 네가 이사를 가면 나 이사 갈게. 퇴원만 시켜줘라 그랬던. 그래서 가서 잠깐 그 외출식으로 데리고 나와서 그걸 다 한 거예요. 면사무소에도 누가 대리한다고 저 인감증명 발급 받아 주나요? 그렇죠. 위임장 없이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 데리고 가서 그걸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명의전까지 다 해준 거고. 그렇게 하고 8일 후에 엄마가 퇴원한 기록이 나와요. 그 작성하고 8일 후에. 그러니까 그 조건으로 나온 건 맞나 봐요. 그렇게 해도 뭐 퇴원한 조건으로 받았다는 거는 뭐 정상적이지 않죠. 그렇죠. 그게. 예. 그러니까 엄마가 뭐 저 정신병원에 있고 싶어서 있었겠어요. 그게. 어머니가 정신병원에 있는 동안 자기가 예. 처리해야 될 모든 것들을 그때 싹 처리를 이미 해둔 거네요. 그렇죠. 그 2년 넘게 그 엄마가 버티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퇴원하고도 엄마가 이제 2년 넘게 버티면서 그 집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청부살인까지 이어져서 살인까지 한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 김정우하고 허두시기를 구속 송치했어요. 구속영장 발부돼서 구속 송치를 했어요. 그리고 그 계획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그 집을 허물고 뭐 그 원룸 그 신축을 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것도 건축사무소에 의뢰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진짜로 그 계획을 하려고 허두시기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원룸 설계도 도면까지 나중에 추송으로 보냈어요.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으니 엄마를 청부살인할 계획이 있는 거 아니냐. 공의 타당성을 좀 입증하려고 또 추송으로 보냈어요, 서류를. 근데 판결이요. 1심에서 김 씨는 징역 18년 받았어요. 18년이요. 예. 징역 18년 받았어요. 좀 적은 것 같은데 좀. 당연하죠. 몽키 스패너를 그냥 그 노인네를 가격하는데 그 18년 받았는 게 말이 돼요. 예. 와. 자, 아들 허 씨는 잘 들으세요. 직접 범행을 저지른 친구 김정우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범행했다라는 진술이지만 재판부는 범행을 직접 실행한 친구의 진술 외에는 아들이 살인에 청부했다는 확실한 직접 증거가 없다 판단한다. 또 친구 진술의 일관성이 없거나 구체적이지 않아 신빙성이 낮다고 보았다. 검찰은 아들이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노렸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할 만큼 강력한 동기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또 인터넷에서 보고를 검색을 했었나 봐요. 보고 독에 대해서. 보고독이요. 예, 허두시기가. 네. 근데 이것까지 이제 증거물을 올렸는데 인터넷에서 보고독을 검색한 것은 단순한 호기심에 검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였다. 범행 후 친구에게 건넨 1,200만 원 역시 이전부터 있었던 금전 거래의 연장선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범행의 대가로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아들의 범행 공모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 그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해서 무죄 선고를 합니다. 무죄요? 예. 무죄 선고를 해요. 이게 그 정확한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게 있고 죽였다고 뭐 친구가 자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죄가 나왔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찰은 무죄가 무슨 말이냐고 항소를 했죠. 네. 항소를 했는데 항소도 기각했어요. 아니 네. 여러 정황들이나 뭐 그런 증거 같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내 죽였어요라는 진술을 하든가 문자로 죽여달라는 어떤 문자가 있든가 직접적으로 그런 게 없다고 해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이건 정황 증거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피해봐라. 피해자는 끝까지 아니라고 하잖냐. 예, 그거예요. 아니 죽였다는 사람이 네. 저 사람이 시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지금 일관성이 없다고 보이는 게 일이 있다 저리 있다 했다고 해서 진술을. 그럼 비밀번호 뒷문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와 이게 저 재판부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이거 뭐 시원하게 이게 변호사양 센 걸 샀는지 와. 변호사를 그럴 수도 있죠. 저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이제 저는 자료를 보고 이제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형사님들이 딱 12월 19일 저녁부터 20일 새벽 때까지만 그 범인이 왔다 갔다 그거만 본 건지 네. 그 이상을 본 건지 난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분명히 그 이상도 봤을 거예요. 난 그 이상을 봤다고 판단하는 게 뭐냐면 난 바라는 거예요. 봤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형사님들이. 네. 왜? 범인은 몽키 스패너로 때렸다고 그랬죠. 강목이나 접이의식을 때리지 않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근데 거긴 피부 조직이 붙어 있어요. 강목에는. 그러면 이 12월 20일 그 살해를 한 이후에 이후에 누군가 아들이 재차 가서 확인 사살로 그걸로 가격하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몽키 스패너로 살해를 하고 예. 그다음에 그 아들 호두식이 예. 가서 다시 재차 가서 다시 일어날까봐 재차 가서 그러니까 강목에 왜 피부 조직이 묻냐는 얘기예요. 물 이게 튀어서 맞았다? 근데 이 피범벅이가 2개만 돼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나는 또 그런 쪽으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 아마 수사를 했는데 이 기록을 이게 없으니까 내가 그런 의문이 그렇게 수사를 했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족적의 장화 신발에 대해서 수사를 했겠죠. 네. 예? 이건 뭐냐면은 신발 사이즈를 보면은 이게 김정호 건지 허두식이 건지도 확인이 되고 네. 그때 무엇이 신고 그것도 아마 수사를 했을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이건 분명히 수사를 그때 당시에 수사를 하셨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게 그 어떤 수사를 못해서 했다고 안 보여져요. 저는 좀 믿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허두식의 혐의점이 직접적인 증거라고 그 재판부에서 주장하는 직접적인 증거라고 얘기하는 게 밝혀지지 않아서 무죄라고 한 것 같은데요. 이거를 보면은 구독자분들도 화를 내는데 예를 들어서 1년이라도 받든가 집행유예라도 뭐 하나를 받았으면은 나중에 범행 사실이 드러나면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해서 더 처벌을 못 해요. 네. 그렇지만 무죄잖아요. 네. 무죄자라면 공소시효도 없어요. 그죠? 살인이니까. 예. 네. 살인이니까 공소시효도 없어요. 언제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떤 자료가 툭 튀어나와서 수사가 진행된다면 다시 처벌할 수 있는 기회는 있어요. 꼭 그 기회가 왔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꼭 그 기회가 와서 중요한 제보로 인해서 수사가 제기돼서 꼭 그게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건은 좀 답답한데 어떻게 해요? 진짜 너무 화가 예. 납니다 진짜로. 친구는 병신짓 한 거예요. 예? 미친놈이지. 와. 아니 대한민국에 살인 사건 나가도 안 밝혀지는 게 어디 있어요. 물론 미제도 많아요. 미제도 많은데 그만큼 뛰어요. 미제 안 남으려고 형사들도.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친구 부탁을 받고 죽인 놈도 그렇지만 뭐라
아니 그게 범죄 이해가 뭐 인정이 안 된다고 무죄로 했다니까. 그런데 아마 진주경찰서에서요 이 무죄 나온 거에 대해서는 아마 어떤 의혹이나 조금이라도 단서가 나오면 재수사해서 분명히 밝혀낼 겁니다. 살인은요 이제 공소시효가 없으니까요. 네. 꼭 정말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중에라도 네. 이 사건으로 해서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이렇게 해서 무죄 받은 거 있죠. 근데 이렇게 하면서 좋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예. 자 이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고요정 리나입니다. 오늘은 논산의 딸기 농장에 나와 있는데요. 빨갛고 영롱한 이 빛깔. 한입 베어 물면 톡 터지는 달달한 딸기 가죽. 비타민 C와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서 면역력, 피로 회복, 노화 방지에도 좋답니다. 제 피부 비결도 바로 이 딸기랍니다. 겨울의 향기가 듬뿍 담긴 논산 서량 딸기. 한 손 가득 초고당도 프리미엄 킹스베리까지. 선지직송으로 가격은 내리고 당도는 높였습니다. 겨울이 주는 최고의 선물. 오늘 리나가 추천하는 겨울 딸기로 달콤한 하루 어떠세요?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